반갑습니다. 엄기훈입니다. 우리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지구학 1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험지는 진짜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험지를 봤을 때의 감정은 그 뒤에 총평도 말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빡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들어요. 아무래도 난이도 조절을 잘한 거라고 해야 될까 못한 거라고 해야 될까 일단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6평 시험지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총평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만약에 이게 수능이었으면 46, 45 정말 조금 운 좋으면 47까지 갈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6평이라서 일단 44 내지 45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려웠는데 44, 45인 이유는 뭐 사람이 고여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실력이 좀 더 고여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확실히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좀 중요하냐면 이게 특정 문항 자체가 막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특정 번호만 어렵거든요. 번호만.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만 어려운 뭐 그런 선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하나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생각해봐. 나머지는 풀었어. 기억, 니은 풀었는데 디귿을 못 풀었어.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를 찍었을 땐 20%의 확률이지만 두 개를 풀고 나머지를 한 개에서 찍어버리면 그때부터 확률이 50%로 뛰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적 자체가 조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등급 컷 자체는 조금 높을 것 같다고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찍기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뭐 그건 수능 가서는 두고 봐야겠지만 효과적일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정직하게 공부하시고 찍었다고 해가지고 뭐 맞췄다고 즐거워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다만 막 미친 듯한 고난도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상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을 계속 배치를 하는 2호 수능의 형태를 어느 정도는 띌 수밖에 없다. 실제로 6평 같은 경우에 원래 전년도 수능의 형태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2호 수능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아마 현장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아마 이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지만 타임 어택성 시험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타임 어택을 당연히 계산으로 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이거 진짜 누가 타임 어택 계산도 되나요? 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딱 이 느낌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타임 어택성으로 계산을 계속해서 넣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계산을 했을 때의 상황은 생각보다 잘 떨어지게 이게 평가원이잖아. 더럽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는 논리가 아주 명확하긴 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다 자명하게 풀리고 너무나도 이제 깔끔하게 풀리니까 역시 평가원은 평가원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복잡한 그 조건들이 있고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발문이 있고 자료가 있고 선지가 있잖아요. 지금 자료가 난이도가 좀 높아지긴 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발문이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이 발문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조건과 정보를 생각보다 많이 제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숨기려고 하고 축약해서 만들려고 해요. 없앤 건 아니지만 당연히 없애면 안 되죠. 근데 조금 숨겨 놓으려고 하고 조금 축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한 문장을 쭉 나열을 했는데 거기 막 정보가 3개씩 있어. 막 20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해설만 일단은 해서 업로드가 아마 될 거고 상세 해설하고 6평 분석은 제가 다른 컨텐츠로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아마 2호 수능 해설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습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편이라고 해가지고 해설이 있는데
지금은 현실편처럼 할 거라서 아마 길어봐야 뭐 모르겠어요. 찍어봐야 알겠지만 길어봐야 뭐 2시간 안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편 같은 경우에는 아마 2호 수능 보셔서 알겠지만 5시간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6평 이후 학습법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좀 드릴 거니까 이거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평 정도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갈게요. 플룸 구조론,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그럼 하강하고 있으니까 차가운 플룸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뜨거운 플룸은 상승하고 있는 상태였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A는 차가운 플룸 맞고 B는 태평양의 화산섬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 이제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들을 거니까 이제 좀 느껴지는 게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장들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돌려 말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조금 보여요. 알겠죠? 특히나 이제 태평양의 화산섬을 형성한대요. 그러면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 열점에 의한 혹은 에 의한 뭐 하와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해령에서도 화산섬이 생기긴 하거든요. 뜨거운 플룸 상승했을 때 해령도 뜨거운 플룸 상승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원래의 상황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었을 때 아, 내가 봤던 문장들이 요거랑 관련이 있었지 라는 것을 계속 눈에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B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되니 문제는 쉽죠. 지각과 멘틀의 경계가 아니고 뜨거운 플룸은 몇 킬로? 2900km에서 형성이 되니까 2900km 상황에서 상승을 할 겁니다 라고 확인을 하면은 뭐랑 뭐 사이? 멘틀과 외핵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유무남주 마그마랑 현무암주 마그마하고 섭입대가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섭입대가 나와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마그마가 어떻게 생성이 되더라. 해양지각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이 물에 의해서 멘틀이 용융이 벌어진다. 뭐 때문에? 물이 공급이 멘틀에 되면서 뭐가 된다? 용융점이 하강하는 거였죠. 물의 유입에 의한 용융점 하강에 의해서 녹아버리게 된다. 멘틀이 용융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주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현무암주 마그마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대륙지각 하부에 붙으면서 지각 하부에 부착이 되고 이 부착된 상황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될 거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화강암주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특히나 참 유무남주 마그마라고 하는 게 낫겠구나. 어쨌든 또 같은 얘기죠. 유무남주 마그마가 만들어질 거다. 그럼 연습해볼까? 우리 현무암주 마그마가 있고 안산암주 마그마가 있고 유무남주 마그마가 있어요. 그러면 현무암주 마그마랑 안산암주 마그마, 유무남주 마그마 구분이 52%, 63%, 뭐 기준으로? SI 함량으로. 그럼 유색 광물의 함량은 얘가 많고 얘가 적거든요. 근데 유색 광물이라고 하는 게 마그네슘이나 철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서 마그네슘이나 철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잘 녹는단 말이지. 그래서 마그마의 상태라 가정했을 경우, 그러니까 액체 상태라 가정했을 경우 온도는 누가 높아요? 현무암주 마그마가 높고요. 유무남주 마그마가 낮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마그마가 상승을 해서 고체에 있는 고체의 화강암을 때렸으니 대륙지각을 때렸으니 당연히 녹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SiO2 함량은 A가 63% 이상일 거고 얘가 52% 미만이 될 거니까 당연히 A가 더 클 겁니다 하시면 되고, A는 B에 의한 열의 공급으로, 그러니까 온도가 어쨌든 간에 현무암주 마그마가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녹게 된다 라고 봐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같은 깊이의 주변 멘틀 물질보다 밀도가 낮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고체예요 액체예요를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일단은 주변 멘틀 물질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잖아. 그럼 멘틀 물질끼리 비교를 하는데 왜 상승하냐 이거야. 알겠죠? 다시 돌려 말했을 때 뭐라고 된다고요? 왜 상승함? 당연히 밀도가 낮으니까 그렇지. 그럼 밀도가 낮아진 이유는 뭐겠어? 액체 상태니까 라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니은 맞고요. 디귿도
밀도가 낮으니까 상승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내려고 애를 쓴 티는 좀 나요. 그러니까 시간 소요를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하려고 애쓴 티는 나요. 봐요. 봅시다. 수온 연분도에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A 이만큼. 다음에 B 이만큼. 이거 찾는 거죠. 자, 보자. A에서 해수 1kg에도 포함된 염료의 총량. 저희는 이것을 뭐라 부르기로 했나요? 같은 표현이죠? 뭐랑? 됐죠? 그래서 염분이에요. 그러니까 A를 보고 4월하고 11월. 4월, 11월. 11월이 높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확인하면 되겠지. 정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수온의 연교차. 연교차는 제일 높을 때에서 제일 낮을 때 빼면 되죠. 그러면 최고점에서, 그러니까 수온이 가장 높을 때에서 제일 낮을 때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를 봤을 때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예, 범위 한번 봅시다. B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좀 작겠다. 그죠? 그래서 A가 좀 더 클 겁니다. 확인하면 되고. 1월과 7월의 표층에서 밀도차는 A가 B보다 작다. 밀도차는 뭘로 보는 거예요? 요게 등밀도선이죠. 그러면은 A 같은 경우 1월달, 7월달의 밀도는 여기, 1월달의 밀도는 여기쯤. 그 다음에 7월달 밀도 여기쯤, 1월달 밀도 여기쯤이죠. 그러면은 간격이 이건 두 칸 조금 넘고요. 여기 이미 칸수 훨씬 많죠. 당연히 A가 더 높을 거다. 그래서 차이는 A가 더 크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일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가시 영상이 있을 거고 적외 영상이 있겠죠. 가시 영상, 적외 영상 확인해보자. 체크됐죠? 같은 시각에 확인했고 가시 영상, 적외 영상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가시 영상으로 A가 밝고요. B도 밝대요. 그러면은 가시 영상 원래 뭐 하는 거야? 태양의 반사율을 체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사율이 높을수록 밝게 관찰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의 두께가, 그러니까 더 하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적외영상 같은 경우에 뭘 얘기하냐면 구름이, 그러니까 적외선 방출이 많을수록 적을수록 밝은 거야겠죠? 적외선 방출이 적으면 밝게 관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이게 이제 최상보고도가 높을수록 저희가 밝게 관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최상보고도가 높은 이유 뭐야? 온도가 위로 갈수록 낮아지니까 그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럼 22시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가시영상 낮으면 관찰이 되니까요. not only 이렇게 되니까. 적외영상은요. 적외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관찰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죠? 니은번 반사는 복사한다는 이게 반사 정도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알겠죠? 그 다음 구름 최상보 온도는 어둡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적외선 방출이 적다죠. 그러니까 온도가 더 죄송해요. 많이 나올수록 어두워야 되는 거죠. 얘가 적외선이 적을수록 밝은 거니까. 그래서 누가 더 온도가 높다? 여기가 온도가 높다. A가 더 높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아열대 순환 이거 문제를 조금 잘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힌트가 분명히 있어요. 알겠지? 아열대 순환이라고 돼 있고 북태평양이죠. 그럼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북적도 이렇게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쿠로시오 해류가 될 거고 난류가 될 겁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서방향으로 가고 있는 무역풍에 의한 뭐니? 북적도 해류가 된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고 있는 캘리포니아 해류를 얘기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기억번 쿠로시오 해류가 흐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요즘 근래 문제들에서 계속 뭘 좀 출제를 하려고 하냐면 문제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류 이름을 물어보곤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해류 이름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해류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은근슬쩍 계속 기억하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인데 일단은 아열대 순환에다가 이제 적도 발류만 외우면은 아열대, 열대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한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쉽기는 해요. 알겠죠? 거기 뚜렷하지가 않아서 낼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B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생성되는 동에서 서방에 흐르는 맞죠? C에서 흐르는 거 난류인가요? 아니죠. 한류죠. 고위도에 저위도로 간다.
자, 우리나라 관측소 P에서 어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관측한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은 태풍이니까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졌다 높아지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실선으로 된 녀석이 기압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풍속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압에 반비례해요. 예외인 상황은 딱 한 군데. 눈을 통과할 경우.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라고 한 장소를 통과할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은 요게 아마 풍속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점선으로 찍혀 있는 게 이제 풍향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되고, 풍향 같은 경우에는 동남서, 이게, 맞지? 동남서 북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동인데 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태풍이죠. 그럼 뻔히 물어보는 거 하나 있죠. 태풍 기준은 오른쪽이니 왼쪽이니잖아. 그러면은 시계 방향 풍향 변환이 반시계 방향 풍향 변환이 생각해서 시계 방향 풍향 변화가 나타나면 위험 반원. 아니 만전 반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차근차근 보세요. 이게 풍향인 거 찾았어요. 그러면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부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동에서 남서로 불고 있다. 써줄까? 그러면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장소는 위험 반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 찾았어요. 기억번. 태풍의 중심과 P 사이의 거리는 누가 가깝나요? 근데 자, 돌려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기압이 낮아집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서 지금 누가 더 낮아야 돼요? T2가 무조건 더 낮아야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T2가 더 가깝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T1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틀렸죠. 자, 풍속은요? 보고 찾으라는 거지. T3가 높아요. 그죠? T2가 느리다. 오케이. 안전 반원이었어요? 아니죠. 위험 반원이었죠. 이동 방향 오른쪽에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해요. 여기까지는. 그죠? 자, 다음. 지질 단면이래요. 단면 보자마자 캐치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누가 잘렸는지 어떻게 이제 쌓여 나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열, 기저혈감, 포회감인데 일단 건열부터 찾읍시다. 이게 건열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림이 안 나와 있긴 한데 조금 팁같이 드려보면 수평하게 쌓여져 있지 않고 그냥 혼자 덕하니 있는 애가 보통 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그마가 관입을 한 형태가 될 거니까 관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 누가 만들어진다? 포회감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거 지금 모양 똑같은 거 보이죠? 그럼 원래는 요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그마가 끼어 들어오면서 녹이지 못한 애들이 남았다. 그게 포회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룰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원래 지질 단면도를 그릴 때 룰이 있어요. 암석을 표기하는 룰이라고 하는데 약속인데요. 십자 표시는요. 어지간한 화성암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화강암이에요. 근데 화강암까지 필요 없고 이게 화성암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화성암이 관입을 했습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냐면 오케이 이거 포회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게 깎여 나가서 위쪽에 쌓일 때 같이 쌓인 거죠. 요게 뭐예요? 이제 부정합, 기저혈감. 그죠? 그래서 여기가 부정합 상태가 될 거고 기저혈감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화성암은 포획하고 나서 그 다음 같이 잘렸죠. 그러니까 이 단층은 얘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퇴적이 벌어져요. 그 퇴적이 벌어지면서 이제 건열이 같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관입을 했을 거고 그리고 F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겨서 퇴적이 되고 또 부정합이 생기면서 이제 A가 형성이 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A는 C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입 상황이 여기고요. 네, 마지막 부정합이 여기죠. 그래서 A가 더 나중이다. 확인되고요. 니은번 B는 역전 여부 판단하는데 이용되나요? 퇴적 환경, 죄송해요. 퇴적 구조. 미치겠다, 진짜. 그런 거 있잖아. 환경 말하고. 환경이 아닌데? 퇴적 구조는 역전 여부 판단하는데 이용되죠? 알겠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에서 F'은 상반이 하반에 대해 위동했나? 자, 봐봐. 상반, 하반 구분할 줄 알죠? 사람 세워놓고 머리 쪽이 상반이고요. 바닥 쪽, 발 쪽이 하반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사에 사람 세워놓고 발 있는 쪽이 하반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 하반인데 상반이 내려갔죠. 그래서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이동을 하는 정단층 상태입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8번인데 제가 주요 문항에다가 8번을 넣어놨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는 요 용어 때문에 얘기를 해놓은 거기는 합니다. 디귿 때문인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그림은 주기율성 S가 자 이거 이게 저기 뭐야 5단어 들어오고 나서는 무조건 주기율성이라는 단어를 만나자마자 일단 체크는 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 광도를 갖고 장난질을 칠 수 있고 뭘 갖고 장난질 쳐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생명 가능지대를 냈대요. 아 오케이 그럼 뭘 가지고 장난을 치겠다는 뜻일까요? 아 광도 갖고 장난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명 가능지대가 지금 0.1AU거든요. 그럼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태양 그리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1AU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는 건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1AU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그거보다 가깝죠. 그럼 광도가 무조건 작은 별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요거까지 체크하면 되겠다. 됐지? 그리고 여기가 앞쪽 경계죠. 안쪽 경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안쪽이 물이 무슨 상태? 가스 상태. 에이, 어디 갔어? 요거보다 뒤에가 이제 고체 상태.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이제 리퀴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 100% 물어봐요. 그죠? 절대 등급은 S가 태양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틀리진 않았거든? 틀리진 않았는데 자 절대 등급은 S가 태양보다 크다 보자마자 그러니까 처음 멈칫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광도가 크지 태양이 크지 하고 딱 갔는데 절대 등급이 S가 크지 했는데 순간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그을 뻔한 거야. 그래서 에이 태양이 절대 등급하고 이제 동그라미 쳤거든요. 동그라미긴 하죠. 왜냐 절대 등급은 광도랑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광도가 작으니까 절대 등급 큰 게 맞죠. 그래서 S가 큰 게 맞는데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너무 급하게 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스피디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차 싶어가지고 체크를 좀 바꿨는데 그런 실수가 나는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 생명 가능지대 폭을 물어봤어요. 그럼 생명 가능지대는 어쨌든 광도에 비례한다. 폭이든 거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광도가 클수록 폭이랑 거리 커질 거고 현재 S는 광도가 더 작으니까 당연히 더 작겠지. 디귿번인데요. 받는 복사 에너지량이죠? 선생님 이거 또 나왔네요. 맞아요. 2호수. 미안해요. 2호 구평. 2호 구평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었던 소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랄까 S값을 실제로 이제 저걸 S값이라 그래요.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받는 복사 에너지량을 저희가 S값이라고 하는데 그 S값을 제시하고 그 다음 뭐 거리를 제시한 다음에 뭐 사실은 계산을 할 줄 알았더니 계산은 안 시키고 그죠? 이렇게 했었는데 느낌상 제가 왜 이걸 주요 문제로 넣어놨냐면 정량적인 계산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거는 제 예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뇌피셜인데 S값을 가지고 계산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왜냐면 받는 양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걸로 봐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값을 저희가 다시 한 번만 S값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S값은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고 지금 느껴지기는 해요. 느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평가원에서는 정량적인 계산을 낸 적은 없기는 해요. 그럼 정량 계산을 안 냈다는 것은 살짝 어떤 의미로 느껴지냐면은 일부러 안 하는 건가? 알고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요게요. 어쨌든 잘 생각해봐. 행성이 받는 거죠. 행성이 받는 거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행성이 받은 에너지잖아. 그럼 행성이 에너지를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 행성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행성의 표면 온도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표면 온도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져가요. 어느 경우에 모든 조건들을 다 통제시키고 태양과의 거리, 그러니까 별과의 거리와 별의 광도랑만 상관있을 경우 뭐 온실 효과라든지 반사율들 다 빼고 알겠죠? 모든 조건을 통제시켰을 때 상황이면 표면도랑 연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뭘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에 있나요? 바깥쪽 경계에 있나? 생명관 안에 있나요? 물어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지금 가스 상태죠. 그러면은 100도씨보다 아무래도 온도가 높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체 상태가 될 거니까 받는 에너지량은 당연히 기억이 더 많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9번 갑시다. 이게 고지자기를 내기는 했는데 물론 이제 뒤에 하나 더 있죠. 17번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줄무늬만 낸 걸로 봐서는 그냥 해양적 확장설 문제죠. 사실은. 봅시다. AB 중심축 거리에다 연령. 자, 그럼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건 어디가? 연령이 0인 장소가 해령이 위치한 장소가 될 거고, 해령에 위치한 장소에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전제로 깔아요. 뭐가 전제예요? 현재의 상황이 될 거고, 현재 상황은 뭐가 된다? 정자극기입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칠이 되어 있는 우리 흑백 반전인 건 알죠? 이게 정자극기가 될 거고,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됐지?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한번 가볼까요? A, B 해보셔야 되는데 속도 비교가 가능해지거든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데 거리 나와 있죠. X축. 그리고 Y축이 뭐냐라고 했을 땐 연령인데 연령도 사실 시간이잖아요. 왜냐면 100만 년 단위니까, 년 단위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 뭐냐면 완만할수록,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완만할수록 이제 속도가 빠른 겁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도 가능하냐면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100만 년 동안, 대충 100만 년 동안 이만큼의 거리를 간 거고, 여긴 이거밖에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속도가 빠르겠지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프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제 기울기가 편하시면 기울기로 하셔도 되고. 됐죠? 네. 그래서 속도가 B가 빠르고요, A가 느릴 겁니다. 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A에서 기억 구간에 해양지각은 역자극계 형성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 구간이 어디냐면, 아니 이게 내가 딱 봤는데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는데 나 계속 A를 기억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본가 싶었어. 진짜. 봐요. 기억 구간이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반대라는 거 확인되게 역자극이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전제를 깔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를 무조건 정자극기로 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지? 다음, B에서 평균 수심인데 수심도 제 기억이 맞으면은 평가원 자체에선 처음 물어봐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해령을 기준으로 맨날 나오는 건 뭐냐면, 해령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뭘 물어봐요? 연령이 증가한다,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평균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그런데 실제로 점점점 깊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해령 자체가 상승 때문에 얘가 솟아올라간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솟아올라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가 올라간 형태가 이렇게 경사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멀어질수록 깊이도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기억 쪽이 좀 더 깊을까요? 아니면 니은 쪽이 깊을까요?를 생각해보면 B잖아요. B 기준으로 기억은 좀 더 해령에 가까운 쪽, 해령에서 먼 쪽이니까 멀수록 좀 더 깊어져야 된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개번 A 기간 동안 기록된 해양지각의 고지작의 줄무늬 폭은 A가 B보다 넓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얘기죠.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아, 속도 비교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속도가 누가 빨라요? 라고 하면 B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 자료를 찾아 놓으면은, 해석을 해 놓으면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다는 거지. 돌려 말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10번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지질시대는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암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아, 물론 언젠가 이제 평가원이 갑자기 통수를 탕 쳐가지고 야, 실제로 그런 거 아니지롱, 더 외워야 되지롱,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질시대를 어렵게 만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모르지, 언제 흑할지 모르지. 근데 일단 6평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6학년 전부터 현재까지 생물과의 수와 대멸종식이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5.4학년 전쯤 해당하는 게 한 요쯤일 거고, 여기서부터가 아마 고생도 시작이겠죠. 그러면은 쭉 갈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언제일까요?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엔 대본기쯤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번 쭉, 그러니까 봐봐, 우리 대멸종 사건이 5, 대, 패, 트, 100이거든. 그러면 느낌상
이게 오르도비스기가 여기쯤 대, 페, 트, 백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요쯤 어딜 것 같아요. 오르도비스기가. 그리고 요게 그럼 여기가 어때요? 대봉기쯤일 것 같은 게 지금 잘 보시면 요 니은이요. 증가시작한 상황을 요쯤 어떤 순간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럼 여기쯤이 어딘가 어디예요? 실루리아기겠죠. 아우 잘 안 보이는 그냥 빨간색 갖고 계속 그냥. 자 실루리아기쯤 되겠죠. 그래서 실루리아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마 실루리아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아 육상동물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육상에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게 육상이고 요게 해양이겠지. 알다시피 육상동물 언제 등장했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중요하다고. 실루리아기는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번 해결됐고요. 니은번 A와 B 사이에 생성된 지층에서 완종류 화석이 발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제일 좋을까? 그러니까 일단 해설이니까 발견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발견되는 걸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기가 좀 더 어려운 파트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지금 현재 공룡이 발견된다 이건 당연히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거 말고 이게 표준 화석이 아니죠, 완종류 화석이. 그러니까 당연히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개 같은 거 그러겠죠? 이게 조개 같은 애들이거든. 꼬막 같은 애들. 그래서 완종류 화석이 발견되고 언제 많이 번성했어요? 그러면 고생대 때 많이 번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대 때 만들어졌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연계교재 아마 문장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낸 것 같은데 완종류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완종류는 기출이에요. 알겠죠? 기억해! 2019학년도인가 2020학년도인가 확실히 6월평가원 2019학년도 6월평가원이고 2020학년도 6월평가원인가 19학년도인 것 같아. 19학년, 18학년 둘 중 하나일 건데 6월평가원에 완종류랑 삼엽총 화석 비교하는 문제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에서 완종류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대 때 처음 등장해가지고 계속 살았던 애들이다 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견될 거예요. 그 다음 B와 C 사이에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이것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연계교재가 연계된 것 같은데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일까요를 생각해 보시면 판게아가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그럼 B가 처음 딱 여기 B가 페른기 말이었을 거란 말이야. 2.5억쯤이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가 페른기 말일 거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니까 요때 뭐가 만들어져요? 판게아가 생성된 거죠. 판게아가 형성된 거고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지죠. 특히나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제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분리가 되면서 그 사이에 대서양이 형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덩어리가 분리되면서부터 저희가 대서양이 형성되는 거라 중생대 형성됩니다.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생대 초쯤 형성되었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1번인데요. 지금부터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요. 물론 11번은 뭐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제가 푸는 방식 그대로 나와서 되게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작년에 나왔던 기출의 상황을 제가 수업 시간에 녹인 것 뿐인데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그냥 알겠죠? 뭐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지구과학은요. 개인적으로 지구과학은 적중이라는 것에 가장 의미가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적중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제가 적중을 못 시키진 않아요. 근데 적중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걸 네가 아냐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물론 아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출에 대한 논리들을, 기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내가 풀었는가 못 풀었는가를 확실하게 보자고. 자, 봅시다. 11번 좀 중요해요. 지구의 공전궤도와 P지점의 위치를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P지점을 저희가 뭐라고 설정을 한 걸까요? 그럼 근일점이라고 일단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구가 P에 위치할 때 세차운동에 의한 북극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북극의 위치가 사실은 이제 요렇게가 요 법선 그리고 법선 기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이 여기 있는데 태양의 바깥쪽으로 자전축이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몇 월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희가 12월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소위 북반구 겨울철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세차운동 같은 게 어느 방향으로? 원래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벌어지지 옛날에 써줬거든요. 이젠 안 써줘요. 그죠? 그냥 너 외우고 있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느 쪽?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전 반대 방향으로. 공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이 이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럼 90도 돌 때마다
그럼 기억상 어떤 상황? 6500년 후가 된다. 그리고 여기는요. 니은은 13000년 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끝났어요. 6500년 후면 몇 개월 지나가는 거예요? 3개월 지나가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의 계절이 다음 계절로 바뀝니다. 12월이니까 몇 월이요? 3월이요. 또 3개월 지나요? 몇 월이요? 6월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기억번, 기억인 시기에 6500년 후에 지구가 P에 위치하면 계절을 물어봤죠. 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아마 피크 파트 1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일점이나 원일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근일점의 상황을 제시했어요라고 얘기했다는 건 결국엔 무슨 정보를 숨기고 있는 거냐. 물론 숨긴 건 아니긴 한데요. 계절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죠. 계절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저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계절이 답이거나 2번이 뭐냐면 계절이 의미가 없거나. 근데 세차운동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절 정보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바로 봐봐. 계절 물어보잖아. 자, 북반구 시절에서의 계절 어떻게 돼요? 3월이잖아요. 3월이니까 봄이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지구가 P에 위치할 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 얘기해도 되나? 물론 저희가 통용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당연히 기억이라고 하는 장소가 90도가 돌아간 상태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봄이겠죠. 그런데 보통 각도를 제시해 주는 게 조금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90도 딱 돌아갔다면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물론 조금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개월수가 많이 차이 나진 않으니까 그지? 왜냐면 90도 돌아갈 때 3개월이면은 사실은 30도당 1개월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죠? 지구가 P에 위치할 때,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 에너지량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적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제가 그래서요 여기가 12월이고 니은이 6월이니까 여기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더 적다고 했어요 라고 하고 이제 동그라미를 친 친구들이 있었을 건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계절 정보를 제시했다 그랬죠. 계절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잖아. 그럼 계절 정보를 확인하면은 계절이 답이건 의미 없다 그랬잖아. 자, 이 문제는 계절 정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까? 계절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찾을 수 있죠.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계절은요, 북반구와 남반구 상황을 물어봐야 계절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북반구 물어봤죠. 근데 여긴 북반구 정보가 있나요? 남반구 정보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 에너지량이죠. 자, 우리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 에너지량은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복 에너지량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을 북반구, 남반구 가리지 않고 저희가 전체량을 확인하려면 뭐가 변수예요? 앞에서 했어요. 힌트. 8번. 태양의 광도는 변하지 않죠. 그럼 뭐가 변해요? 거리. 그래서 거리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자, 질문.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개념을 조절시키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심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차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동일 계절 상황을 물어볼 경우. 봐봐. 봄철만 생각해봐라. 여름철만 생각해봐라. 혹은 3월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옛날엔 여기가 3월이 아니잖아. 딴 데가 3월이었고 여기가 3월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리 조절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럼 북반구, 남반구 계절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만 문제는 뭐야? 지금 지구 전체잖아요. 전체를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계절 정보는 무시하는 상태예요. 계절 정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리만 생각하면 된다. 혹은 이심률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하게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참고로 이 논리가 정확하게 수능에 났어요. 예전에. 기억하셔야 돼요.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만약에 이걸 캐치를 했다면 기출분석이 제대로 된 거고 봐봐. 이게 선생님 몇 학년도 몇 번 문제요까지는 몰라도 돼요. 당연히 몰라도 되지. 그걸 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럼 같아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자, 남반구에서 남반구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세차 운동만 벌어진 상태죠? 그럼 세차 운동만 벌어진 상태면은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가 남반구가 어떤 상태냐면 근일점일 때 몇 월? 여기가 12월이잖아. 12월이면 북반구 겨울이고 남반구 여름이거든요.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원일점은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 먼 겨울, 거리 가까운 여름. 그러니까 연교차가 무조건 제일 크거든요. 현재가.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세차 운동만 고려했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가 무조건 커야 됩니다. 이거는 돌아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작아지겠죠. 끝. 12번입니다. 그림은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관측한 남적도 해류의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의 유속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문제 조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태평양 아니고 중앙태평양이죠. 자, 제시가 중앙태평양으로 돼 있어도 우린 뭐라고 읽어야 된다? 동태평양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동태평양 상황이나 태평양의 가운데 쪽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적도 해류의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의 유속이래요. 그럼 서쪽으로 향한다는 건 동에서 서로 가는 거잖아. 동에서 서로 가는 거 원래 일반적으로 가는 방향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속도가 빠를수록 해류가 강하게 흐르는 거고, 해류가 강하게 흐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바람이 세다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에는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유속도 빨라지겠지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얘가 라니냐, 얘가 엘니뇨가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엘니뇨 문제가 전체적으로 힘을 좀 잃었어요. 힘을 좀 많이 잃었고, 제 생각에는 하도 많은 자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지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소극적이 되신 것 같기도 해요. 소극적이 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피크 파트 2에 설명합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혹은 제가 나중에 상세 해설할 때 더 드릴게요. 자, 그럼 보자. 여기까지 됐어요. 높이 빼기 높이죠? 그럼 이거 경사죠,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 그냥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서태평양이 높아요. 그럼 바람이 더 세면 더 높아지겠죠? 그럼 라니냐 상황은 더 경사가 급해질 거고, 엘니뇨 때는 경사가 좀 더 완만해지겠지. 뒤집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 더 커야 되죠.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면기압 빼기 서태평양 해면기압인데, 그럼 누가 기압이 높아도 되겠지만 당연하게도 평상시 상황을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평상시 어때요? 여기가 원래 저기압이죠. 비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해지면 저기압이 되는 게 언제야? 라니냐 때죠. 그러니까 얘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언제? 라니냐 때가 더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되겠다. 쌤, 근데 저렇게 한번 봐도 돼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분모 분자를 같이 크게 하거나 같이 작게 할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저건 반대인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맞고요. 디귿번,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데, 그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오면 한 3번에 한 번 꼴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라고 하는 거 뭘 생각해라? 이거 같은 표현 한 번만 쓸까? 20도씨 혹은 18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죠? 뭐 18도씨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용승이 강해집니다. 그럼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얕아집니다로 들어가도 되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개인적으로 좀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서태평양, 동태평양 평상시 상황. 이게 해수면이죠. 요것의 X축 대칭이 수온 약층 시작 깊이에요. 그러면 경사가 더 급해졌다 라니냐 상황은 이게 더 급해져야 되는 거지. 그럼 더 올라간다. 확인되시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빠르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더 얕아야 돼요? 나가 더 얕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난히 그 한 선지만 맞게 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요 근래에는. 하도 그 선지 배치에 진절머리가 나셨는지. 그죠? 자, 13번.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주기열 단계 어느 시기부터. 자, 통시적 구조 문제입니다. 뭐냐면 별의 진화 과정 내에서의 상황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그 와중에 주기열 단계의 어느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영년 주기열은 아닌 것 같고 뭐 주기열 뭐 중간부터겠죠. 중요한 거,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이 끝난 시기까지예요. 끝났대요. 그럼 중심부의 헬륨 핵융합이 끝났다는 건 헬륨이 전부 다 탄소로 전환이 벌어지고 나서의 상황이겠구나. 그러면은 어느 시기까지야?
거성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저희가 바꿔서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헬륨이 차지하는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 별이 진화하는 동안 서로 다른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의미하는 바는 아마 진화 단계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 그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A가요. 쭉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은 헬륨의 질량이 점점점 늘어난 형태로 가고 있는 상태죠. 나 왜 계속 이 빨간 색깔을 쓰는 거지? 아예 치워버려야지. 잘 안 보여요. 내가 화면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자, A는 헬륨이 점점점 늘어난 상태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얘가 생성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생성물이라는 건 어쨌든 누군가가 반응을 해서 헬륨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때가 주기열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B단계인데요. 지금 B단계가 증가는 하고 있는데 거의 점근선으로 가까이 간 상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 헬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다른 게 있긴 하겠지 당연히. 그런데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잖아. 그럼 아마도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 것 같아. 생성물이 막 계속 생성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뭐겠어요? 아마 예상컨대 확정은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 증가하다가 거의 다 끝났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진짜 조금 증가하는 걸로 봐서 뭐 반응을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헬륨인 상태. 뭐예요? 반응은 안 하죠. 왜냐면 반응하면 줄어야 되는데 줄진 않잖아. 그치? 뭐야? 준거성 단계. 이렇게 될 거고 C는요. 봐봐. 급속도로 헬륨 질량비가 확 감소하죠. 그게 뭐예요? 헬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헬륨이 뭘로 작용을 하고 있다? 반응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 무슨 상태? 헬륨 핵융합 반응 하고 있겠구나. 힌트는 이미 헬륨 핵융합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머릿속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 세 개의 헬륨이 탄소가 되는 반응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었지? 그럼 헬륨이 반응을 한다는 뜻이구나. 그럼 줄어야겠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단계? 아마 거성 단계가 될 거고 여기가 딱 거성 끝날 때쯤이겠구나. 왜 0% 됐잖아. 그지?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도랑 중심액의 온도인데 저걸 또 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살짝의 팁을 좀 드리면 표면동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중심온도 너무 차이가 심해서 이게 중심액의 온도가 A는 어때요? 아직 주기열 단계죠. 주기열 단계면은 1000만 켈빈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B는요. 1000만 켈빈보다 봐봐. 중거성 단계는 헬륨액이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간 형태를 가져간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여기가 무조건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A랑 B랑 비교를 했을 때 B가 온도가 높거든요. 그럼 표면도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B가 작아요. 분모니까. 왜요 선생님 그러는데 이거 봐봐. 표면도 비교해 볼게요. A랑 B랑 비교 어떻게 돼요라고 하면은 B가 온도가 낮을 거예요. 왜? 외층은 팽창할 거거든. 정 안 되면 A 찰 때 그리는 거예요. 어차피 A가 여길 거고요. B 어디예요? B 여기고요. C 어디예요? C 아마 반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튕기면서 여기가 C겠죠. 대충. 그럼 표면도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A가 더 클 겁니다. 하나만 비교돼요. 자, 그 다음 B일 때 별 전체에서 수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헬륨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보다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게 무슨 의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체 뭘 원하는 거지? 나한테?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당연히 수소 핵융합이 많죠. 왜? 헬륨 핵융합은 지금은 안 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가 맞다고 제 생각에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헬륨 핵융합이 벌어지면 헬륨이 감소해야 돼요. 근데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라고. 물론 거의 100에 가까이 가는 중이지. 점근선으로. 그러면 아마 반응 자체는 안 하고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니까 핵융합, 수소 핵융합만 존재하지 않겠냐는 거지. 물론 헬륨 핵융합이 아예 0이냐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하게도. 왜냐면 분자운동이다 보니까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 거의 안 생긴다지. 알겠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대부분 수밖에 없다. 왜? 어디가 수소 핵융합을 하는데? 외곽이 하잖아. 외곽이. 그죠? 자, 외층은 팽창을 해요. 여긴 헬륨이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선 반응이 안 벌어지고 있고 얘는 반응이 벌어지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활하게 반응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외층이 팽창을 하는 상태인데 얘는 이렇게 수축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 아직은 반응이 얘가 좀 더 많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
중심액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질량,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인데 그러면 A랑 C랑 비교하라는 건데 C 같은 경우에 거성 단계잖아요. 그럼 중심부죠. 중심핵에서의 상황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누가 많아요? A랑 C랑 비교하면 C가 더 탄소가 많죠. 그러니까 A가 더 크겠지. 수소는요. A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C는 다 반응한 거잖아. 거의 다 반응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서 A가 훨씬 더 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14번입니다. 물리량을 가지고는 엄청나게 어렵게 될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죠? 이거 그냥 흘러가듯이 한번 볼까요? 일단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니까 람다 맥스 값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고 아마 온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반비례한 형태를 가져갈 거다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반지름 1, 10, 10, 10, 12, 그 다음 광도계급 5번이래요. 자, 광도계급이 5번이래. 주기율성이죠. 그럼 확정이죠. 뭐가 확정이야? 반지름이 크잖아. 그럼 온도 어때야 돼요? 상대적으로 높아야죠. 누구보다? 태양보다. 그럼 선생님 그거 1보다 크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비례해요. 그죠? 그러니까 1보다 작겠구나.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니은번. 니은번 저랑 피크 파트 2 하면서도 파트 1 하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CNO 순환 반응의 에너지 생성량분의 PP 반응의 에너지 생성량 뭐 물어본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죠? 두 개를 비교하는 상황이면 PP가 좀 더 우세한 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왜 물어보는 거야? 온도가 낮은 별이 누구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 작아요? 태양이 작아요? 태양이 크고 가가 작죠? 면 태양이 무조건 광도가 큰 상태니까 PP가 무조건 더 그러니까 PP의 생성량 자체는 많겠지만 CNO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야 되는 거지. 됐죠? 나 봅시다. 나다. 그러니까 디귿번. 광도는 가나다 중에서 다가 가장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쌤 근데 이거 계산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도를 물어봤는데 다가 가장 작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기억 틀렸거든요. 그죠? 그리고 니은도 가가 작다 해서 이렇게 가가 작다니까 맞네요. 그죠? 기억 긋고 니은 동그라미 쳤어요. 광도는 가나다 중에서 다가 제일 작대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얘 1이고요. 역수 취합시다. 이거 5분의 6이죠. 6분의 5죠. 그래 요게 몇이에요? 요게 5고 요게 6이죠. 이제 보여요? 보여야 되는데 봐요. 얘는 이쪽으로 5분의 6 빼고 얘는 이쪽으로 5분의 6 빼요. 그럼 누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나가 더 커야 되는 거 느껴져요. 맞죠? 왜냐면 얘들 둘을 비교를 했을 때는 요게 5분의 6배인데 이쪽이 그럼 5분의 6의 4승만큼 큰 거고 그죠? 왜? 광도는 반지름 제곱의 온도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요 5분의 6의 제곱만큼 큰 거죠. 얘가. 그럼 누가 커야 돼요? 얘가 크죠. 근데 확정적으로 얘들 둘을 비교하면 반지름이 동일한 상황이니까 얘가 무조건 광도 커야죠. 그러면 얘가 제일 작죠. 오케이. 와 선생님 저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 보통 숫자를 분수화 시켜서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보이는 경향성이 좀 있기는 해요. 1.2라는 숫자가 5분의 6이라는 걸 바로 빵 하고 알았어. 그러면 쉽지.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웠다면 어느 정도는 뭘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분수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숫자 감각이라서 혹시라도 이제 숫자 감각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솔직히 많이 봐야 돼요. 근데 봐봐. 10하고 12. 사실 10하고 10이죠. 1하고 1.2면 10하고 12가 똑같은 거잖아. 비율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도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자, 15번입니다. 15번부터가 사실은 살짝 어라 이래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우개를 다 써서 잠깐만 정리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표는 우리 은하에서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여 있는 외부나 ABC를 관측한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보자마자 일단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 동일한 시선 방향. 그죠? 허블 법칙 문제구나 생각하셔야죠. 그 다음에
세은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하고 적색 편이량은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 빼기 기준 파장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Z값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Z값은 원래 파장에 대해서 파장 빼기 원래 파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래 하던 뭐 그거죠. 그렇게 했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사실 저 표현에 대해서 뭐 틀린 건 없거든요. 근데 뭔가 처음 나오니까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은하 내에 포함된 원A형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 최대값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그놈의 이 수능이 나왔던 16F0, 4F0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했나 보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A형 초신성은 어떤 거였죠? 최대 광도가 일정한 상황이어서 최소 절대 등급이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겉보기 밝기의 최대값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광도는 일정한 상태면 겉보기 밝기는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할 거고 광도에 비례할 거, 얘는 빼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얘들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 형태를 가져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죠? 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허블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V는 HR이라는 식과 원래는 빛의 속도에다가 원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을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저희가 적색 편이량이라고 일단 정의하기로 했죠. 그러면 굳이 쓰지 말고 Z값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은하까지의 거리가 12래요. 그럼 이제 적색 편이량이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허블 상수가 70인 게 나와 있죠. 그럼 70 곱하기 B까지의 거리는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드에다가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3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감각인데요. 물론 감각 안 써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7이 어쨌든 나눠지면 0.8이죠. 그죠? 7, 8에 56이니까. 그러면은 3, 8에 24에다가 5승 뭐 될 것 같아요? 3, 8에 24 메가파섹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리가 2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거리가 2배래요. 그러면은 거리가 2배가 됐으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될 거니까 얘는 몇 배?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에 비해서는 4분의 1배가 될 거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16배죠. 그럼 거리 제곱의 역수 상태가 16배라는 거라서 거리가 몇 배?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3메가파섹이 되는 거죠. 3메가파섹인 상황이다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저기까지 됐고, 기억번. 우리 은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12 곱하기 78하는 거죠. 그러니까 840 되겠네요. 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틀렸죠.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이량은 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은하를 O로 좀 잡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릿속에서는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제일 가까운 건 C예요. 그죠? 그리고 A, 그 다음 B인데요. 저희가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이량이죠. 그러면은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이량이니까 BC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4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리가 21메가파섹인 건 바로 나올 거고, 그럼 21메가파섹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21메가파섹에다가 곱하기 70이라고 하는 허블 상수를 곱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잘 봐요. 허블 법칙에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계산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계산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걸 계산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계산해도 되죠. 840인 거 나오니까. 왜? 이미 계산했으니까. 840 미안해요. 몇이야 이거? 1470 1470km/s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자,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크냐고 물어봤잖아요. 5.0보다. 그러면 두 가지 접근이 있을 건데, 첫 번째. 첫 번째는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 그리고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적색편이에다가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드를 했을 때 상황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요건 15쯤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방금 얘기했지만 1, 4, 7 모시기쯤 될 거고 여기는 1, 5 모시기쯤 될 거잖아. 분명히 평가원은 아마도 비교를 시킬 때는 거의 유사한 형태의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시키지 정말 얼토당토하게 큰 걸 가지고 비교는 안 시킬 겁니다. 그럼 누가 커요? 얘가 크겠죠. 라고 하면 물론 혹시 불안하면 공개수까지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여긴 0이 2개일 거고 저도 0 어쨌든 1470이면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크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면 틀렸죠. 작죠.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왜요? 어차피 10의 말 3승인 거는 똑같죠. 그러면 5.6이라고 하는 적색 편의를 가질 때가 24메가파섹이라면 5메가파섹일 땐 언제냐고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21메가파섹일 때 몇이냐고 라고 봐도 되죠. 그럼 8분의 7이죠. 그죠? 그럼 여기도 8분의 7이죠.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4.9가 됩니다 라고 실제로 비율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부등호로 계산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뭘로 보든 상관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치고 빠져야 돼요. 알겠죠? 지금 표 문제가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 원래 표 문제가 한 페이지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한 페이지 두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계산을 조금 더 만들어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계산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요한다 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잘 핵심이거든요.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요. 차근차근 가야 돼요. 차분하게 갑시다. 자, 은하 AB에 존재하는 O형 주계열의 개수와 은하 형성부터 생성된 누적 질량이래요. 자, O형 주계열성의 개수래요. 그럼 왜 하필 O형일까를 생각하다가 O형이 무슨 색이에요? 파랑색이죠. 그러면 O형 주계열성은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하 형성부터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을 나타내고 있대요. 다시 한 번만. 은하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이에요.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나선 은하와 타운하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출 분석을 어느 정도는 했다면 이 문제가 어디선가 많이 본 그래프여야 돼요. 쌤, 전 처음 보는데요. 일부러 말하는 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X축엔 시간이 들어가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별의 총 생성되는 개수를 넣었어요. 잘 봐요. 이 그래프를요. Y는 X 대칭을 시키면요. 조금 비슷한 형태가 나와요. 보여요? 그죠?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살짝 올라간 형태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 올라가죠. 그죠? 기출인 거 알겠어요? 기출이에요. 쌤, 근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요? 힌트는 누적 질량이에요. 시간에 따른 누적 질량이죠. 다시 시간에 따른 누적 질량이에요. 어떤 질량? 생성된 별의 질량이에요. 그럼 생성된 별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 뿅 하고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의 별들이 생성이 됐겠죠. 그리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은하 내에서는 별이 계속해서 생성이 됐을 거예요. 죽은 건 상관이 없어요. 죽은 개수는 의미가 없어요. 죽은 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뭐해? 누적돼서 이미 만들어졌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야. 지금
현재 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별의 개수가 누적 질량인 거지. 그죠? 자, 누적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예요? 쌓여 나간 거잖아. 그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요때는 이만큼이 생성이 되고, 요때는 2개가 생성이 되고, 이때는 3개가 생성이 되고, 이때는 2개가 생성이 됐어. 그러면 지금 누적 질량 뭐예요? 이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건 의미가 없다니까. 결국에는 죽은 거는 생성된 질량 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성된 녀석만 얘기하자는 거잖아. 죽은 거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냐고. 그지?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시간에 따른 누적 질량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에요. 왜? 누적 질량은 어차피 늘 거거든. 누적 질량이 감소한다는 건 없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성된 양이 줄어야 되는데 그럴 순 없어요. 그잖아. 왜냐면 쌓여 나가는 중이잖아. 질량이라는 건 계속 늘어야 되고 계속 생성이 되잖아. 별은 계속 생성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누적 질량이라는 발음도 안 돼. 시간에 따른 누적 질량이라는 데이터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증가하잖아.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경과하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당연히 별은 계속 생성되겠다.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게 110억 년 전이죠? 그럼 120억 년 전 어디예요? 여기가 120억 년이에요. 그럼 10억 만에 이만큼이 현재까지. 여기는 요게 10억, 요게 나머지 110억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초반부에 질량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기고, 봐봐. 여기가 지금 현재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질량 값이에요. 그 중에서 10억 만에 모든 걸 다 소진해버렸어. 그럼 뭐야? 시간 초반에 질량들이 제일 많이 생성되고 현재는 생성이 거의 많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나이가 옛날 옛적 태어나자마자 어르신들이 오만 가지 생기고 지금 현재는 거의 안 생기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다운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거는 잔잔바리로 계속 생기는 중인 거거든요. 맞죠? 왜냐면은 계속 10억 동안 이만큼 생겼어. 이때 좀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근데 계속 생기곤 있는 거죠. O형 주기율성의 개수가 이땐 진짜 많다가 지금 거의 없는 거죠. 이때는 초반에 생기다가 좀 줄긴 했지만 계속 생성은 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 O형 주기율성은 아마 수명이 엄청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죽어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누적 질량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O형 주기율성의 개수가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아요. 얘는 계속 감소하잖아요. 이때 거의 안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나서나가 되겠구나. 됐어요. 그럼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110억 년 전까지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 자, 120억 년은 여기죠. 그러니까 시간이니까 여기가 120억, 110억 이만큼 생성된 거고요. 120억, 110억 이만큼 생성된 거의 다 생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지. 이해되죠? 120억, 110억 이만큼. 110억, 120억 이만큼. 누가 제일 많아? 타원이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초반부에 생성된 양이 많지? 라고 물어보는 거 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A가 더 작은 거 맞네요. 그 다음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율성의 평균 광도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이제부터는 나선은하랑 타원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나선은하가 더 크겠죠? 광도가 더 크겠지. 왜? 질량이 큰 별이 더 많으니까. O형 주기율성이 현재 기준으로 봐봐요. O형 주기율성 거의 지금 없는 거예요. 0이에요 0. 근데 여긴 아직 있잖아. 그럼 당연히 광도가 큰 애가 많지. 라고 해석해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 현재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과물질의 질량 비는 이거 외우고 계시죠? 나선은하가 더 많아야 된다. 오케이. 다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료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자료였다. 조금 침착하게 볼 필요가 있다. 누적 질량이라는 워딩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 근데 누적 질량이라는 단어를 아마 못 본 적은 본 적은 있어야 돼요. 누적 질량의 단어 선생님 여기서는 못 봤는데요. 이 그림 방금 봤던 선생님 방금 엄게 네가 그렸던 이 그림에서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없지. 그때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누적 질량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온 적은 있어요. 기억, 니은, 니은, 기억. 기억과 니은 복사 대류 중 하나이다. 반지름에 따른 누적 질량. 뭐예요? 작년 9월 평가원. 뭐? 작년 9월 평가원 16번 문제 정확하게 여기 위치에 있었어요. 알겠지? 어느 정도는 다 용어들이 겹친다는 거예요. 자료 해석에서. 알겠죠? 세상에.
10점에 생성된 화산섬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아두기만 해주세요라고 해가 아마 이거 어디서 얘기했더라, 딥에서 얘기했냐, 피크 파톤에서 얘기했냐, 뭐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둘 다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나와버렸네요. 고정된 10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적은 있죠. 언제 나왔어요?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었죠. P에서 생성된 화산섬 ABC에서 구한 고지작이 극의 위치래요. 자, 핵심이 뭐예요? 고정된 10점이면 뭐가 같아요? 생성 위치가 동일하죠. 뭐가 생성된 위치가? 화산이 생성된 위치가 동일하죠. 그러면 기록하고 있는 고지작이 복각의 형태가 무조건 동일해야 되는 거죠. 왜? 암석의 생성 위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고지작의 복각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고지작의 복각의 절대값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같아야죠. 틀렸어요. 이동속도는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요거 좀 봅시다. P가 10점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P에서 화산선이 뿅 하고 생겼어요. 그럼 어디를 기록해요? 북극을 기록해요. 그리고 위로 15도 올라갔다 치자. 그 화산섬이 15도 올라가서 여기 놓였어요. 그러면 이 극은 봐봐. 이 화산섬 P는요. 처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차이가 나고 있어요 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한 칸 움직였어. 그러면은 나는 4칸 정도 차이가 나. 여기가 되는 거지. 쌤, 근데 왜 고지작, 지괴하고 달라요 그러는데, 지괴는 쌓이면은 쌓일수록 여기가 과거 데이터, 여기가 최근 데이터잖아. 이 한 덩어리 내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의 복각의 위치도, 복각의 크기도 달라지고, 극의 위치도 다 계산을 하는 건데, 문제는 고정되어 있는 10점이라는 개념은 생성이 된 순간부터 여기를 기록을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화산섬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화산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여기를 기록해요. 즉 모든 화산섬의 극과 화산 사이의 거리는 동일해요. 그러면 극이 현재 이쪽으로 움직였다는 건 화산섬도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가 여기고요. B는요. 지금 몇 칸 갔어요? B 2칸 내려갔죠. 그러면 2칸 내려갔으니까 P도 P에서 생성 화산섬도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차이가 나지. 똑같이 4칸 차이가 나게 설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는 2칸 반 갔죠? 그러면 2칸 반 가니까 여기쯤 어디 있겠지.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가 적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B가 현재 적도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C가 현재 남반구로 넘어간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도할 필요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작도할 필요가 사실은 100MA 때문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니은번 봐요. 판의 이동속도 이거 풀 때는 작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어차피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의 차이가 이 간격과 이 간격의 차이는 같을 거거든. 극의 차이랑 지게오고 화산섬의 차이, 암석의 차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빨라야 돼요. 50에서 75가 좀 더 빨라야죠.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가니까. 그죠? 그 다음 C는 현재 남반구 위치하는가 그런데 봐봐. 이겠죠? 2칸 반 내려갔죠. 얘 2칸 반 내려가서 남반구 위치하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다 그려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마 10점에서 생성된 고지작이 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수능 때 계산만 해봤지 이렇게 처음 보는 형태라면 아마 지괴랑 좀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엄청 어려운 고지작이 문제냐 그럼 사실 그렇진 않아요. 친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팁 같은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죠? 18번입니다. 그러니까 작수와 작년 9월 평가원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만 가는 형태인데요. 정말 뭐라고나 할까? 야, 이렇게까지 낸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 봅시다.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한 우주에서 T1과 T2식의 팽창 속도와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T1과 T2는 과거의 서로 다른 시기이고 A, B, C는 보통 물질,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줬는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거 있잖아. 1대6? 1대5에서 6 사이? 그거 기억나요 혹시? 물질끼리의 비율은 1에서 5배, 6배 사이 정도 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 알고 있으면 이거 6배쯤 차이 나거든요. 이거 6배쯤 차이, 대여섯 배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물질이고 이게 암물질이에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암흑 에너지.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가 1이잖아. 근데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한 비율이 대충 한 68%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난 형태인 걸로 봐선 둘 다 과거의 시기는 맞는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암흑 물질은 어쨌든 간에 지금 둘이 합쳤을 때의 값이 한 60 좀 넘고요. 이게 지금 2배 정도, 2배보다 많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아직 감속 팽창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한 번만. 이 문제를 풀 때 외웠으면 좋겠는 것들이 뭐냐면,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물질끼리의 비가 5에서 6대 1 정도로 고정돼 있다. 암흑물질, 암흑물질, 보통물질. 그리고 등속팽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물질과 에너지의 비가 2대 1 정도가 되었을 때가 보통 등속팽창이라, 이것까지 외우고 있으면 사실은 얘가 2배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아직까지 감속팽창한 형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면 5배, 6배 찾고 현재보다 지금 이거 등속팽창보다 분명히 전이니까 감속팽창 형태일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마 1.2와 1 사이의 팽창 속도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조용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1.2보다 작다가 맞아요. 왜냐면 저게 실제로 알다시피 감속하다가 가속을 하는데 현재가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 1.2라고 하는 장소는 아마 분명히 여기쯤 어디일 거고, 그죠? 왜냐면 여기보다 이게 현재의 팽창 속도가 될 거니까 팽창 속도 클 거라서 여기가 아마 T1일 거고, T2는 아마 요 사이 어딘가인 거 확정인데요.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1보다 클 순 없지 않나? 여기면 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사이 어딘가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T1이 T2보다 과거의 시기이다. 맞죠? T2가 여기쯤 어디 있어야 되는 거 확정이죠. 왜냐면 암흑 에너지가 늘어야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 요소 A 맞고요. 그다음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T1이 T2보다 작다. T2가 작을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얘보다 빨라지려면 아예 과거로 가거나 현재보다 뒤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럼 빠르게 풀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답을 내면 돼요.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T1이 더 큽니다. 틀렸어요. 끝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걸 못 외웠어요. 어떻게 하죠?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인가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숫자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가볼게요. 실제로 풀어야 되는 방식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우주의 구성 요소의 상대적인 비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건 알아야 돼요. 시간이 경과하면 암흑 물질, 에너지와 물질은요, 비율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감소할 거고, 밀도는요, 시간이 경과해도 에너지는 일정하고요, 얘는 감소해요. 총량은요, 얘는 늘어요. 왜냐면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총량도 늘어나줘야 되거든. 얘는 일정하거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건데, 지금 여기서 상대적인 비율이니까 비율 갖고 장난질을 치겠다는 건데, 물질은 암흑 물질이 있고 보통 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개는 감소하고 하나는 늘어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러면 이 방향일지 결정짓는 건 사실은 뭐냐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감소하고 한 개가 증가하는 게 어느 방향인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야. 그러면 늘어요, 줄어요. 오케이, 이 방향이 맞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땐 이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암흑 에너지가 되고, 줄어드는 게 물질들인데 그 중에 비율이 적은 게 보통 물질이고 암흑 물질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도 맞고요. 디귿번, 팽창 속도는 T1이 T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프예요. 뭐냐면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그래프.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있어. 우주의 크기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죠. 현재가 이쯤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을 크기에 대해 미분한 게 이제 속도지 않겠습니까? 소위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죠.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를 현재 1이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이거보다 속도가 빠른 1.2 상황은 여기쯤 어디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T1인 거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보다는 이후 상황이 돼야 되는데 팽창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랑 얘 사이니까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1.2에서 1 사이로 가서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1로 증가하는 거지.
그럼 1.5보다 크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일로 미안해요. 1.2보다 커지려면 속도가 t1보다 과거로 가거나 현재보다 뒤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존재하려면 그러면은 당연히 1에서 1.2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속도 무조건 누가 더 빨라야 돼요? t1이 빨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갖고 풀 수 있나요? 아, 당연히 풀 수 있지. 메모 풀어요. 그죠? 그래서 18번도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상황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되는 문제니까. 알겠죠? 이런 걸 보면 기출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동일한 소재를 어떻게든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느낌은 좀 들어요. 생소하게 보이게 하는 느낌. 19번인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봐요.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 원궤도로 공전할 때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렵게 만들려고 하다가 일부러 난이도를 내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들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 t 상황을 좀 봤을 때 4t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5t 때 다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15t 때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다 16t 때 다시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제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빙의해서 한번 그려보면 별이 있어요. 언제가 4t? 그러니까 그리고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 원궤도로 공전하고 있고 나란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중심을 지나가는 상태로 지나갈 건데 행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를 지나가는 상황이 언제예요? 그러면 요때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4t예요. 다 들어올 때가 언제? 다 들어올 때가 5t예요. 그리고 15t 때가 언제예요? 다시 밝아지기 시작할 때죠. 그러면 다시 여기 지나가서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나가서 그럼 이제 요게 가려지는 면적이 조금 더 적어지게 될 거예요. 다시 밝아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오면은 제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여기가 15t가 될 거고 여기가 16t거든요. 그러면 행성의 오른쪽 지점만 보겠습니다. 행성의 오른쪽 지점만 보시면 여기를 얘기할 건데 요때가 4t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갈 때가 몇이냐면 t만큼 움직였죠. 그럼 행성의 공전 속도를 v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게 vt만큼이 뭐가 될 거냐면 아마도 행성의 지름에 해당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싶어 하겠군요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지점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반대쪽 오른쪽 지점까지. 소위 여기 걸 때까지. 그럼 여기가 이제 11t쯤 되니까 11vt가 뭐가 되냐면 별의 지름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상컨대 약 11대 1 정도의 비율을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요? 지름이요. 지름비가.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는 11의 제곱에 해당하는 121대 1이 될 거니까 0.990이면 뭘 의도한 거야? 0.990이면 0.01 얘기한 거니까 이게 10대 1이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10대 1일 리가 없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렇게 틀렸습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칸수를 제대로 셌냐고 물어본 문제라서 참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나중에 분석할 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있어서 결국은 틀렸고요. 니은번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1t가 10t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1t면 언제예요? 식현상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러면 행성은 가까이 오는 거죠. 혹시 헷갈리면 이거는 1인칭 주인공으로 그린 거고 저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관찰자를 따로 설정을 하고 관찰자를 기점으로 별을 그린 다음에 돌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돌렸어요. 그때 식현상이 벌어지기 직전 상황이면 어디예요? 이렇게 다가온 상황이니까 행성이 여기 있는 거지. 그랬을 때 행성은 다가오니까 별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치? 근데 10t는요? 10t가 정확하게 어디냐면 그래프를 쭉 그렸을 때 10t가 정확하게 가운데죠. 가운데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딱 동심원에 중심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시선속도 있어 없어요? 시선속도 0이죠. 그러면은 이건 플러스 상태가 될 거고 이건 0이 될 거니까 누가 커요? 1t 때가 더 크지. 끝. 그죠? 그 다음에
기준 파장이 같은, 보자. 기준 파장이 같은 중심별의 흡수선에 대해 1t의 관측 파장은 19t의 관측 파장보다 짧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t 방금 했죠. 뭐예요? 벌어지기 전이니까 행성은 멀어짐. 그럼 별은 가까워짐. 그죠? 별은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신속도를 가져가게 된다. 확인을, 죄송해요. 다시. 행성은 가까워지고 별은 멀어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신속도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t니까 끝나고 나서죠.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15t 기준으로 4t 가고요. 5t 기준으로 4t 거꾸로 가서요. 사실은 각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각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여기가 1t면요. 이 각도랑 똑같이 갔을 때 상황이 19t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라서 얘 멀어지고 얘 가까워지고 얘 멀어지잖아. 근데 요때는 행성이 멀어질 거고 요때는 행성이 가까워질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시선 속도를 가져갈 겁니다를 생각해서 누가 더 짧아요? 그럼 여기가 더 짧아야지. 그러니까 누가 청색 편이가 벌어지나요를 물어보는 거라서 청색은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는 19t가 청색이 됩니다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끝내주면 되는 문제인데 난이도를 일부러 낮춘 느낌도 좀 나고요. 사실 이 문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도 판단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중에 이제 분석할 때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물리량 계산을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각도 계산을 실제로 시킬 수 있는가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 정도, 니은 정도, 디귿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입니다. 20번인데요. 만약에 저였으면요 19번까지 제대로 풀고요 20분 안 풀었을 거야. 찍고 말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가정했으면 차라리 앞에 걸 좀 더 다지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의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압도되는 그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압도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딱 보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느낌이긴 했었어요. 20번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방사성원소 X와 Y의 X의 처음 함량의 분의 X의 자원수 함량에 따른 Y의 처음 함량 분의 Y의 자원수 함량이래요. 그러면 자원소를 냈잖아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 함량, 자원수 함량, 처음 함량, 자원수 함량. 오케이. 현재 화성암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 함량이 50%와 12.5%이고 자, 화성암 P랑 Q가 있대요.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얘를 Q라고 합시다. 여기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 방사성원소가 X 또는 Y가 있는데 얘는 현재 50%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Q에는 12.5%가 남아있는 상태래요. 그럼 머릿속에서는 얘는 반감기가 1회 경과한 상태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Q가 3회 경과한 무언가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절대 연령은 P가 Q의 3분의 2배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나이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반감기 한 번 지나갔죠. 그러면 반감기 한 번이잖아. 그리고 이 친구의 반감기를 TP라고 쳐볼게요. 얘는 TQ라고 쳐볼게요. 그럼 저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거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P가 X가 될지 Y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됐다 치자고. 그러면 이거 한 번 지나갔잖아. 그럼 TP라고 한 애가 있고 얘는 반감기가 Q가 이제 3번 지나간 거니까 3번의 3배의 T의 Q를 했을 때 상황을 보자. 그러면은 TP가 3분의 2의 Q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거지. 됐죠? 근데 곱하기 TQ가 3이잖아요. 그죠? 이거잖아. 그러면 P의 반감기는 Q의 반감기의 2배보다 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일단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P의 반감기는 그러니까 P엔 X가 될지 Y지가 모르겠지만 는 Q의 반감기의 2배보다 길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뭘로 본 거야? 자, 봐봐. 지금 일단은 이 문장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이 문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P와 Q, XY 중 서로 하나 포함한다. 이건 뭐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료로 가보니 이제 요 자료가 요 그림인 거지. 그랬더니 X의 처음 함량분의 X의 자원소의 함량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0.5래요. 그럼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처음 함량이 2일 때 자원소의 함량이 1이라는 거지. 자, 우리는 자원소의 함량을 보는 것보다 모원소의 함량을 보는 게 훨씬 편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모원소의 함량으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 X의 처음 함량에 대해서 X의 모원소의 함량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이게 2분의 1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바로 갈게요. 0.25니까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의 처음 함량에 대해서 Y 방사성 원소의 함량을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4분의 3이죠. 75%죠. 아, 또 나왔네. 75%. 그죠? 확인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게 지금 그래프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X가 0.5일 때 Y가 0.25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모원소 기준으로 X가 2분의 1일 때 Y가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동일한 연령을 가질 때 저 비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해돼요? 혹시 봐봐. 이거 알아요? 이거 생각해 볼래? 아, 아니야. 일단 풀게요. 일단 풀고 얘기하자. 미안해. 풀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자, 남아있는 모원소는 원래 모원소에다가 2분의 1의 반감기가 지나간 횟수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처음 양에 대해서 모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 양에 대해서 모원소가 차지하는 비율, 모원소, 현재 남아있는 모원소, 남아있는 자원소 분의 현재 남아있는 모원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뭐였어요? 이게 2분의 1의 n승이 될 거고 이것을 저희가 뭐라 불렀냐면 모원소의 함량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의 1의 n승이 2분의 1인 거거든. 그러니까 반감기 한 번 지나간 거예요. 알겠죠? 그럼 x는 반감기가 1회 지나간 거지. 선생님 근데 반감기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봐봐. 자, 그 다음에 y는요. 2분의 1에 n'승을 할게요. n'승인데 요게 지금 몇이냐? 4분의 3인 거예요. 그럼 반감기가 선생님 다르게 지나갔네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같은 시간일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살짝 바꿔보자. 기억나요? 반감기가 지나간 횟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반감기 분의 절대연령이라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뭘 통일시켰어요? 절대연령 값을 통일시키고 반감기가 다른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요 어떤 상태야? 이게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2분의 1에 반감기를 t로 그러니까 tx로 잡고 절대연령을 t로 잡을게요. 이게 2분의 1인 거죠. 그럼 t의 x가 t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4분의 3이래. 그러면은 2분의 1에 y의 반감기에 대해서 t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3이래요. very fun fact. 재밌는 이야기. 자, 얘가 이 t죠. 이거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이들 사이의 관계성이 4분의 3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지. 맞죠? 왜냐면 반감기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니까 이들끼리의 관계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끝.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긴 한데요. 일단은 혹시라도 어려우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 이렇게까지 해보자고. t의 y승 분의 t가 4분의 3이래요. 그럼 사실은 x랑 y 사이의 관계성이 나오기는 해요. 그죠? 왜냐면 이게 나오고 이제 요게 이제 그냥 뭐 로그 씌워서 해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본 거고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거냐면 봐요. 원래는 이거겠죠. 당연히
반감기가 지금 현재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지? 똑같은 기간이 경과에 있는 남아있는 양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한 그래프는 잠깐만요.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뭐냐면 그래프 한 개는 어떤 상태였을 거냐면 시간에 따른 이제 모원소 함량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둘 다 1에 출발했다 칩시다. 그때 요때 절반 가고요. 요때 또 절반 가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볼 거고, 이때 만약에 t가 경과를 했는데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x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y는 어디예요? y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똑같은 t 상황을 잡았을 때 75%에 들어가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잡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아, 오케이. 4분의 3이니까 요거 길이 같을 때 요거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2t보다 더 길어야 짧아요? 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아, 요게 y가 되겠구나로 들어가는 거지. 뭐야? 라고 가정했을 때. 맞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상태겠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알다시피 요거 t 가는 동안에 요거 똑같이 가면 t보다 더 길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t보다 상대적으로 긴 상황을 가져갑니다 라고 해서 x가 반감기가 t일 때 y의 반감이 이 t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요. 어라?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봤을 텐데. 그죠? 정리만 하면 나온다니까. 봐요. p의 반감기는 q의 반감기보다 2배보다 길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p가 몇이에요? y죠. q가 x죠. y의 반감기는 x의 반감기의 2배보다 길다. 그래서 얘가 죄송해요. y 그 다음에 x가 되는 거지. 이 문제가 골 때리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문제가 골 때리는 건 반감기가 실제로 제시되지가 않았고 미지수 형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로 문제로 가봅시다. 역번 y가 x의 2배보다 길다. 아유, 그럼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p는 y였죠? 틀렸고요. 현재로부터 x의 반감기가 1회 지났을 때 y를 포함한 암석에 존재하는 y의 처음 함량분의 y의 자원수 함량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현재로부터 x의 반감기가 1회 지나갔대요. 그럼 현재는 지금 요 상태거든요. 정리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x는 지금 누구야? 얘죠. 얘. 그러니까 지금 x는 반감기가 몇이었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t예요. t. 그리고 y는 반감기가 2t보다 조금 더 길어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일단 들어봐. 그 상태야. 거기서 지금 얘를 물어본 상태니까 얘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 지금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감기가 현재로부터 1회가 지나갔대요. x의 반감기가. 그러니까 t만큼 경과했을 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t만큼 경과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알다시피 잘 생각해봐요. 동일한 시간에 경과했을 때 동일한 비율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맞죠? 잘 생각해봐. 잠깐만 여기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반감기를 그냥 ty라고 가정을 좀 하고 반감기가 ty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ty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원래는 뭐냐면 ty라고 하는 반감기에 대해서 t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경과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만 우리 쉽게 가볼까? 암석이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x가 있는데 이게 t래요. 그리고 y가 있는데 얘가 반감기가 2t래요. 그럼 봐봐. t가 경과했대. 그럼 사실은 얘는 몇 번 지나가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지나가는 거죠. 반감기의 절반밖에 안 지나가는 거죠. 왜? 암석의 절대 연령을 반감기로 나눈 게 이게 뭐였는데? 이게 바로 지나간 횟수였잖아. 그 지나간 횟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t가 경과했을 때 상황은 결국 뭐냐면 ty, y의 반감기에 대해서 t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잘 봐. 저희는 이미 그거를 계산을 해놨어요. 왜요? 이거 4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경과했으니까 비율은 어떻게 돼야 돼요? 2분의 1에 ty분의 t승이 되는 건데 요게 몇이냐면 4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8분의 3이 될 거라서 모온소가 8분의 3이죠. 자원소는 8분의 5가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럼 처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이 되는 거니까 8분의 5가 되는데 0.62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해도 되고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봐요.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 경과하면 똑같은 비율만큼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1이었던 애가 4분의 3이 될 때까지 시간이 t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t가 또 갔어요. 그럼 무슨 상황이 돼요? 1에서 4분의 3이 된 상황에다가 4분의 3을 또 곱하면 되죠. 그럼 몇일까요? 여기가 16분의 9가 되겠죠. 이해되죠? 맞죠? 결국 75%였던 애가 16분의 9가 돼요. 맞죠? 맞죠? 그럼 몇 곱하라는 거예요? 그냥 4분의 3 곱하라는 거예요. t가 경과할 때마다. 결국 뭐예요? 같은 시간이 경과하면 같은 비율이 곱해집니다. 같은 시간이 경과하면 같은 비율이 곱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반감기가 2t보다 큰 상황이에요 라고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거지. 물론 뭐 때문에 적었어야 되냐면 조건 때문에 적었어야 해요.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과연 비율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 있었는가? 대수적인 관점으로 혹은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계산할 수 있었는가예요. 핵심은 뭐야? 내가 피크 파트원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동일 시간이 경과하면 동일 비율이 되거든요. 이 관점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역산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상세할 때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아마 여기가 조금 까다롭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 느끼는 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동일 시간 동일 비율한 것만 알고 있으면 겁먹을 필요는 없었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장장 거의 2시간에 가까운 2시간 좀 안 되겠구나. 그죠? 딱 100분 정도 걸렸네요. 그죠? 듣느라 고생들 하셨고 당장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시점이 당일을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굳이 당일날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잘 복습하시고 제가 아마 6편 가이드를 아마 예전에 엄청나게 가이드 찍었을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보는 것보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처음 계속 고민해보고 저 사람이 얘기했던 거랑 내가 한 거랑 싱크가 맞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긴 맞아요. 물론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다른 콘텐츠 준비해드리겠지만 아시겠죠? 좋아요. 이렇게 해설 강의 마치는 걸로 하고요. 6평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대충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엔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정이 되고 OT 같은 경우도 이제 찍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고생들 진짜 많으셨고 잘 복습하시고 꼭 수능 때 좋은 결과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